Blue Ocean. 장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준환입니다. 괜찮은가요? 저번 주 인트로가 조금 차분했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혼자 생각해보니까 맞다, 시간대가 더 이상 토요일 저녁이 아니고 토요일 2시로 옮겨졌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힘찬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찾아뵈려고 합니다. 저 노력하는 거 아시겠죠? 저번 주 코네일 엑스포를 찾았던 첫 방송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다시 돌아온 만큼 정말 많이 준비했던 첫 방송이었는데요. 2018년 상반기 내일 비즈니스 트렌드와 또 산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K라디오 AM1660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방송을 하면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주제가 스마트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2018년 제가 새롭게 방송을 시작하면서요, 이 이슈만큼 꼭 다뤄봐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그 전시가 열렸습니다. 바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전시인데요. 여러분들 스마트 팩토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제조업계에도요, 혁신의 바람이 불면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스마트 팩토리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이번 전시를 준비해주신 코엑스 안정호 매니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Blue Ocean. 지금 제 옆에는 코엑스에 계시는 안정호 전시팀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코엑스 안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전시 마지막 날인데요. 너무 바쁘셨죠? 3일 동안. 예, 3일 동안 워낙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요. 예, 바쁘게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전시에 철거가 있어서 좀 더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터미널러지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오토메이션 월드, 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비전쇼, 여러 가지 텀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성황리에 전시를 마무리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산업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슈화되고 있어가지고요. 모든 산업군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기존 산업을 융합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융합들 노력이 지금 발휘가 돼서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컨셉 자체가 그 자동화라는 개념에서 나오게 된 부분들이 많아서 예,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매니저님이랑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전시의 시작이 1990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예, 저희 한국에서 1988년도서부터 이제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제 흥행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1990년도에 이 전시를 처음으로 공장 자동화 전시회라는 전시회를 처음으로 오픈을 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한 몇 년이 지나면서 산업적인 발전에 따라서 머신 비전이라는 품목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코리아 머신 비전이라는 쇼를 개발을 해서 이 전시에 붙였고요. 그 다음에 또 스마트 팩토리라는 컨셉이 또 유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전시회와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전시회를 개발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개최된 지는 지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하나 나눠서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란 어떤 건가요? 스마트 팩토리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기존 자동차에 자율주행이 붙은 거를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람이 거기서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위험도 사람이 대처해야 되는 기존 공장에 비해서 스마트 팩토리는 인공지능과 IoT 기술,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돼서 공장을 자율주행처럼 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이제 공장에는? 예, 기존에 비해서 사람 숫자가 많이 사실 줄어들게 되고요. 또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독일 아디다스 공장 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디다스 공장 같은 경우 신발 공장인데요. 신발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인력들이 실제로 신발을 제조하고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스마트 공장 도입되면서 아디다스에 고용된 인원이 아마 90% 정도 줄은 걸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고용된 인원 숫자가 줄어든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많은 숫자일 거 분명하고요. 조금 무서운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기존에 있던 단순 작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대신 그 스마트 팩토리나 오토메이션 월드 같은 이제 R&D 분야에 대한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빅데이터나 IoT 쪽의 업무에 대한 이제 고용이 늘어나면서 좀 더 이제 고퀄리티의 직업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매니저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대비할 때는 R&D 부분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많이 보다 보면은 왜 중국이라든지 또 다른 선진국들이 R&D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데요. 지금 젊은 저희 청취자분들도 사실 R&D 쪽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제 빅데이터와 통계에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좀 발달할 것 같고요. 저희 한국에서도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통계 수업을 꼭 듣는 등 이런 쪽으로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는 알았고요. 그러면 전시회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나요? 저희 전시회 때 나온 뭐 특별한 제품 같은 거를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큐브 있지 않습니까? 정육각형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맞추는 이제 큐브 같은 경우를 로봇이 실제로 카메라로 관찰하면서 큐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거를 맞추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분 안에 어떤 큐브든지 맞출 수 있는 기술이 나왔고요. 15초 정도에도 맞춘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빨리 되면 아마 사람만큼 빨리 이거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에 있는 거를 프로그램이 가상으로 통제해서 실제에 반영하는 이런 세상이 거의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루빅스 큐브 말씀하시는데요. 그 루빅스 큐브 하니까 사실은 제가 정말 일주일쯤 전에 제가 아이가 6살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이 루빅스 큐브를 가지고 한번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나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걸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줬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6개짜리고 시작은 3x3로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어렵겠어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저 이거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도대체 하는 건가 했더니 약간의 그 포뮬라는 있더라고요. 먼저 하얀색을 맞추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매니저님 혹시 해보셨어요? 루빅스 큐브? 예, 저는 해봤고 한 5명까지는 맞춰봤는데 마지막 면을 못 맞춰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빅데이터, 머신러닝 통해 가지고 이미 다 맞추는 기술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럼 이제 로봇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들이 이걸 되게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아빠가 이거 탁 맞춰주면서 자 이거 봐 이렇게 맞추는 거야 딱 이러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로봇의 도움을 좀 받으면은 좀 더 편리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아마 그런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일까요? 예전에 그 단순한 일을 보다는 좀 더 이제 복잡한 일까지 이제 자동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의 생활이나 뭐 환경 같은 게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사실 뭐 자동차 자율주행이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운전을 생활로 하는 것도 없어지고 이제 취미로 하는 것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이런 업무들은 이제 많이 사라질 거고요. 다만 개인적인 생산성이나 고부가치 높이기 위한 개인적인 투자는 굉장히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3개 중에 두 번째 거 오토메이션 월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오토메이션 월드는 어떤 전시인가요? 오토메이션 월드는 기존 그러니까 자동 제어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인풋이 들어가고 로직에 따라서 특정한 동작을 하는데 특정한 동작을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내린 거를 이제 아웃풋, 그러니까 모션 통해서 작동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키보드에 A라 치면 그 모니터 화면에 A라는 표시가 나오게 하는 시스템을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거 전통적인 이제 자동화 기술이 펼쳐지는 전시회가 이제 오토메이션 월드입니다. 조금 쉬운 예 하나만 들어주세요. 저 듣다가 이거 어려워서 어떡하지 했거든요. 예, 가장 쉬운 예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프레스 기계 누르는 거를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 프레스 기계를 사람이 직접 버튼을 눌러가지고 프레스를 찍는 이런 기계를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자동화 저희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일단 예를 들어서 10개를 생산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인풋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기계가 10번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를 세야 되고 그 카운터 센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움직이게 되는 모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모터가 들어가고 또 만약에 여기 사람 손이 들어가게 되면 작동을 안 할 수 있도록 이제 안전 센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총괄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계를 좀 더 자동화하는 그 기술을 저희가 자동화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오토메이션 월드는 그런 기술들 위주로 전시하는 전시입니다. 아,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랑 오토메이션 월드가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큰 개념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들을 또 따로 이렇게 떼어서 보여주시는 게 오토메이션 월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스마트 팩토리가 좀 더 상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월드는 스마트 팩토리의 그 기반 기술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영역은 좁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에 스마트 팩토리 말씀하셨을 때 또 자율주행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일자리 얘기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마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 있겠네요. 사실은 아무래도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게 되는데, 또 스마트화 되면서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이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유 FTA 체결되고 나서 그 유럽에 있는 안전 규정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 산업 전반에 그 안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공장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지금 산업 안전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자동화 부분이 좀 더 강화되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서 좀 더 그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 문제, 특히 유럽이 그런 거 앞서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법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실제로 인식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면은 또 스마트한 게, 왜 우리가 스마트하면은 너무 기계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또 우리가 안전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마트한 점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비전쇼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봤으면 하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 오토메이션 월드, 자 비전쇼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일단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 컨셉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머신 비전이라는 기술 자체가 이제 카메라를 기반으로 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그 LCD 액정의 불량 화소를 체크하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LCD 모니터를 카메라로 한번 찍고 화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거는 농수산식품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먹는 김의 품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머신 비전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이 김이 얼마나 고르게 잘 퍼져 있고 얼마나 두께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기계가 알아서 판단해서 품질을 확인해 줍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제 머신 비전이라고 하고요. 특히 자율주행 차에서도 이런 머신 비전 기술들이 들어가서 카메라로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스마트 CCTV라고 해서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카메라가 그냥 찍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갑자기 움직임이 나타난다든가 그런 경우에 머신 비전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부분만 집중해서 확대해서 찍는 이런 기술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용 품목이 굉장히 많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과의 융합도 굉장히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신 벌써 얘가 우리가 김에서부터 자동차까지 거의 전 산업 분야를 다 아우르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루어진 전시다 보니까 매년 분명히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전시는 작년 전시랑 또 어떻게 달랐나요? 아마 내년도에는 더욱 많은 품목들이 나와서 전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 각 산업별로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 공장 관련돼서는 아니 일반적인 모델 공장만 나와 있는데요. 내년서부터는 뭐 화장품, 오일앤가스, 뭐 자동차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스마트 공장 제품들이 출시가 돼서 좀 더 업계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저희가 전시할 예정입니다. 네, 워낙 큰 행사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전시회가 열릴 때 컨퍼런스도 같이 열리면서 교육 행사도 같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잘 모르셔도 오셔가지고 배워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언제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요. 특히 올해는 컨퍼런스에서 센서, IoT, 그다음에 빅데이터, 3D 프린팅,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가 또 열려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정보 제공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25%가 늘어나는 만큼 더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2020년까지 컨퍼런스 개수를 30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26개가 되고 있는데요. 매년 2개씩 지금 늘릴 예정이고 전체적인 규모도 지금 3,000명 규모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4,000명까지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관람객 수가 또 참관객 수가 25%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참여 기업도 늘어난다는 거고요. 또 부스들도 훨씬 많아진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때 기업들이 많이 오고 또 바이어가 많이 오다 보면은 그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염두를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 코엑스 같은 경우는 밑에 코엑스 몰이 있기 때문에 전시회가 성공적인 전시회가 개최가 되면 그 코엑스 몰 상권까지 같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회 성공적인 개최를 하면 단순히 코엑스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삼성동까지 전체적으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는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직 그 해외 사례들처럼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실제로 저녁에 보시면 전시회가 개최되는 중간에는 엄청나게 그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은 거를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경제 파급 효과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시회 끝나면은 가볍게 쇼핑도 하고 또 저녁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술 한잔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일어나는 경제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이 전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전시는 이게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꼬박 1년 준비해서 개최를 했고요. 지금도 내년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시회 개최하면서 내년도 전시회에 참가하시는 업체분들 지금 섭외를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참가 업체분들의 한 70% 정도가 현장에서 결정을 해주셨고 올해 저희 목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현장에서 결정해 주신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부스 중에서 해외 참여 부스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직접 참가하고 간접 참가하고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참가라고 하시면 실제로 해외에서 직접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고, 간접 참가라고 하면 해외 대리점, 해외 본사를 두고 한국에 있는 대리점이 참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전시회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직간접 포함해서 해외 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외 참가라고 할 때 대표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주요 참가 기업으로는 지멘스, 미쓰비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코그넥스 같은 기업들이 지금 참가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번 전시회 때 좀 특이 케이스로는 중소기업들이 서로 연합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개 기업으로는 중소기업 하나가 대응하기 힘든데요. 서로 마음에 맞으신 분들끼리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기업 못지않게 대응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게 됐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이 어떤 기술적인 서로 보완을 하면서 온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예, 정확하시고요. 중소기업이 IoT랑 빅데이터 아니면 CPS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 본인들이 잘하는 기술들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패키지 상품을 이제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연합들이 앞으로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산업이 합쳐지고 또 기업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장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합치고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중국 기업이라든지 그런 다른 선진 기업들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컨소시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시 마지막 날이어가지고요. 정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장준환의 블루오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안정호 매니저님이 시간 내주셨는데요. 오늘 스마트 팩토리, 또 오토메이션 월드, 머신 비전 이렇게 세 가지 전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미래 얘기한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미래 비전 어떻게 꿈꿔야 될까요? 지금 기존에 있던 단순한 업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설 자리는 많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미래 비전을 만든다고 하면 좀 더 차별화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없는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집중화해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단순한 그 암기식 교육보다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 스마트 팩토리와 결합을 해서 얼마나 충분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창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위키팩처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협업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남들과 차별화된 이런 아이디어를 갖는 게 가장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엑스 안정호였습니다. Blue Ocean. 네, 지금 미쯔비시 부스에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뷰 하시기로 하신 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투어 중이세요. 투어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왜 관광지 가시면은 왜 이렇게 깃발 따라서 투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깃발을 들고 막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부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만큼 저희도 한번 기다려 보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부스에만 대략 한 3,400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만나려고 팀장님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We have sales manager from Mitsubishi Electric. His name is Matsumura Masakazu. Would you introduce yourself? Well, my name is Max Matsumura of Mitsubishi Electric Automation Korea. And then here we had many interviews and everyone was talking about the Mitsubishi. And then I'm just wondering, why is it? Well, to answer your question, I guess we have been in this market for almost over 20 years. So along the way, we made a lot of a good connection with our customers or supporting our customers, and I think that is the main reason of we have been appreciated by the customers here. Okay, I'm kind of surprised because you mentioned 20 years, but smart factory is a fairly new terminology. 20 years, what Mitsubishi did for 20 years for the smart factory? Well, of course, smart factories just came along just recently, but of course, factory automation, this world has been around for a while, and of course, our smart factory concept, e-factory, we have put up this concept in 2003, so it's been like 15 years already. It's been, I've said 20 years as a company, but the concept is 15 years, and eventually the world is starting to understand or to get interested in the smart factory concept. For 3 days, there are so many people attending this exhibition, and then especially Mitsubishi booth. Is there any particular reason that your booth is so famous? Well, actually, we were surprised too. I mean, we were expecting a bigger attendees this year, but one reason, I guess, is because of the smart factory concept is beginning to get accepted in the market, and also we have some solutions, we are showing on the main stage. We're showing the future of manufacturing using horoscope, HoloLens, and the AIs and stuff. So I think that is the one reason of people are showing up today. When I first saw was the flag, because you guys did a little tour thing, right? What is it? Oh, it's a booth, what we call the booth tour. We have people who are interested. We kind of put in a tour,
and give them the introduction to each of our sections. And then they go around the booth, they have a general idea, and they go to the main stage and look at our future of manufacturing presentation. And if they're more interested or if they want more detail, they can come back to the booth and ask more questions or get more detailed information. Wow, very organized. So, future of manufacturing. What is the future of manufacturing? What do we expect? Well, I think it's okay. In the past, it was automation, replacing people with automation. But now I think it's a mixture or collaboration between human and good example is robot. We want to have wherever there's different jobs or different tasks, right? Some jobs the humans can do it much better, and some maybe the robots can do it much better. So we want to have like a share the work or collaboration between the human and robot. Can you give us an example? Manual things. I mean, simple. How do you call it? Simple work, maybe repetitive work. Maybe the robot can be done easily, or maybe like location might be very hot and humid, for example. Maybe the robot can do it. But for more precise or more how do you call it? I can't think of a good word, but more customized or more personalized thing, maybe the human can do it better, or something like that. 今日お越し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と数時間ありますけど、ぜひ皆さんいらしてください。こちらのブースにお待ち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잠깐 동안이었지만 잠시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 팀장님이 오실 때 일본 통역분이 같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영어로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옆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움직였었는데요. 감사합니다. Blue Ocean. 전시회장 마치고 나서 제가 안정훈 매니저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국내 업체 중에서 울랄라랩이라는 업체가 있대요. 그 회사는 꼭 한번 만나봤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시회 이후에도 그 회사를 직접 찾았습니다. 여긴 지금 안양인데요. 지금 제 옆에는 울랄라랩 대표이신 강학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학주입니다. 제가 처음에 울랄라랩이라고 이름을 듣고 대표님을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요. 대표님 인상이 울랄라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이 좀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인상이 좋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울랄라스럽죠. 반갑습니다. 네, 진짜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렇게 처음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반갑게 웃어주시면서 악수해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안양 창조경제센터인데요, 맞죠? 네, 여기가 안양 창조경제융합센터라고 합니다. 융합센터고요.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아니면 이제 새로운 창업, 스타트업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또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여기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입주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러면은 몇 년도에 입주하셨어요? 원래는 저희가 여기에서부터 사업을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원래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R&D가 2016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입주를 했고요. 그래서 2016년도 8월쯤에 여기에 입주를 했으니까 연차로 본다 그러면 3년 차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울랄라랩이 스타트업이잖아요. 대표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스타트업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긴 한데, 물론 아주 크게 성공한 적은 없어요. 지금 이제 4번째 도전이고요. 원래는 96년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열풍 불기 시작할 때 첫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는 나이도 워낙에 어렸고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크게 실패를 했고, 2번, 3번째가 좀 저한테는 의미 있는 경험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요게 4번째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스타트업이라 하면은 도전이라는 단어를 같이 꼭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2번째, 3번째 도전에서 많은 걸 배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거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공유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걸 공유로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96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기술 중심, 그리고 기술이 우선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기술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시도할 때는, 도전할 때는 이제 기술만 믿고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크게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기술도 굉장히 기반적으로 깔려야 되겠지만, 정말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 그 니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실제 이제 두 번째부터는 그 니즈가 충족이 되면서 이제 제가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세 번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사가 발전되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또 배우게 됐거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는 가장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줬던 때이기도 하죠. 네. 네, 실제로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구나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뉴저지 지사를 제가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중소기업 분들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도전적인 부분에 대해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배우시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처음 말씀하신 부분 기술이 있다고 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그걸 또 표현해내는 방식, 그리고 사실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모든 비즈니스의 문제는 사실 프로핏이 나고 나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보통은 변호사는 물론 처음에도 뭐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 변호사가 정말 이 변호사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때는 사실 프로핏이 본격적으로 나면서 파트너십이 문제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업체들과 비로소, 왜냐하면 뭔가 있어야 소송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중소기업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기억도 굉장히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렇죠. 이제 단계별로 스타트업이 풀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다 내지는 어느 것들을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혼자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저희 회사 울랄라랩이 좀 관심을 조금 더 받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시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있지만 이제 협력사 내지는 파트너사들, 그리고 서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어떻게 일을 하느냐, 또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힘이 되기도 하고 성공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 사실은 울랄라랩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인터뷰 담당자 인터뷰라든지 전문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업체 추천을 부탁드려요. 왜냐면 제가 많은 부스를 다 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여쭤보자마자 망설임도 없이 국내 업체 중에는 울랄라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몇 개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울랄라랩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해서. 울랄라랩 이러니까 몇 분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업체 대표님이랑 꼭 얘기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양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서울이랑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 인터뷰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 대표님 만나봐야 된다고. 근데 이유 조금 알 것 같아요. 96년부터 시작하셨으면 벌써 20년입니다.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젊은 창업자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젊으셨잖아요.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셔서요. 지금 네 번째 스타트업 울랄라랩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울랄라랩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울랄라랩을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 또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장난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요번 네 번째 창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큰 대기업을 다녔어요. 네, 그쪽에 대기업에 입사한 이유가 좀 편하게 생활하려고. 왜냐면 이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급여도 많이 줄 거고요. 네, 연봉을 많이 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일만 그냥 편하게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 3,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할 일이 아니구나.
좀 더 자유롭고 좀 편한, 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많은 회사들이 직원은 직원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랄라랩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같이 멤버들이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비전 공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 거냐. 목표는 돈이겠죠. 목표는 돈인데, 그러면 회사가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느냐라는 것을 이제 같이 공유가 되고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 울랄라랩은 지금 물론 이제 B2B 산업이고 이제 공장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 저희 핵심 모토는 행복한 기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기술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감탄을 할 거야, 아니면 행복해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울랄라랩이라는 뜻 자체가 프랑스나 유럽 쪽에서는 감탄사예요. 엄청난 뭔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기능이 있었네, 이 정도의 감탄, 이런 게 이제 울랄라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울랄라랩이 사람들이 그런 감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고, 우리 멤버들이 이제 거기에서 서로 이제 마음이 입맞기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많은 것을 이루어냈어요. 해외 쪽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작년 말에 프랑스의 유명한 산업지가 하나 있어요. 리진베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산업지인데, 그 산업지에 이제 아시아권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사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걸 딱 발견했죠. 그 기사 맨 끝에쯤에 저희 회사가 딱 소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4차 산업의 대응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좀 평가를 좀 저평가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맨 끝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데 이 나라에는 삼성, LG 뭐 이런 큰 회사들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100% 국내 기술, 로켓 테크놀로지의 선두주자다, 이런 표현과 함께 이 기업을 보니, 울랄라랩을 보니 한국의 산업혁명 대응력이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접근을 한 게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거든요. 아주 간단한 룰에 간단한 판법으로 어떻게 고객들이 내지는 공장에서 필요로 한 것을 이루어내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요즘에는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네. 네,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일을 하신 거네요, 실제로. 네, 인터뷰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대기업을 포커스로 맞춘 스마트 공장이 있고요. 또 울랄라랩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심의 그런 기술력을 지금 개발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공장이 왜 나왔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일단은 돈이에요. 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이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버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접근하고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그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랬을 때 이제 당장에 돈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뭐냐 그러면, 큰 기업은 고객군이 워낙에 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고객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장 생산에 대한 예산, 비용,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을 줄여가는 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실제 그 비용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이겨내는 데에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자동화 내지는 로봇 중심의 지능화 공장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지금 중소기업들은 실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들 때문에 당장의 불량률을 줄인다든지
내지는 공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정형화되고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대기업이 고민하는 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집을 질 때 밑에 기초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로는 그 기초공사를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기초 작업을 다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는 이제 데이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공장을 표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관련된 솔루션이나 내지는 이제 그쪽의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을 한 거죠. 그래, 그런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데이터 중심이라는 거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바라보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걸부터 이제 원론적인 제일 밑에 부분 이야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FA 자동화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핵심은 사용자한테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걸 중심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3차 산업혁명까지 있었을 때까지는 고객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볼펜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회사가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해내고 그 만들어져 있는 제품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지금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이런 물결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커스텀 프로덕트를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져 있는 제품. 그러니까 볼펜을 사더라도 이제는 문방구나 어떤 문구점 아니면 어떤 마트에 가서 있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볼펜은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프로세스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전에는 대량 생산의 대량 판매였어요. 이제 같은 물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서 그리고 나서 저렴하게 많이 팔면 이윤을 만들어낸다라는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 자동화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소제조업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제 생산에 대한 방법론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모듈형 이제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볼펜을 만들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부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책상, 가구를 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는 소량 생산의 다품종을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공장. 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머릿속에 두고 스마트 공장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객이 뭘 원할까? 그거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고객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두 번째로는 공장으로 들어왔어요. 만년필을 만들던 공장이 갑자기 뭐 장난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만년필을 만들던 노하우가 있고 장난감을 만들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공정들을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밑에 있는 그 만년필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잘 만들기 위한 데이터, 그 다음에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잘 만들기 위한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놓고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틀리느냐라는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해도 우리 기계가 지금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같이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바뀐 프로세스에 바뀐 제품에 잘 만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 밑에 가장 기초적으로 깔리는 것이 바로 데이터라는 거고요. 물론 옛날부터 우리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많은 공장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조금 제한적이었어요. 외부 이제 저도 이 사업을 하고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공장은 원래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지 않아? 공장 기계에서 데이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공장 현장에 가보면 필요로 한 데이터를 수집을 못하는 경우, 이제 게더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게더링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게더링을 해서 뭘 하냐,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잘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공장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옳게, 그리고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런 전체적인 기반에서 데이터라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왜 아까 그 비전 공유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직원분들과 또 이번 네 번째 스타트업을 하시면서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컨퍼런스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회사 올라가 보니까 정말 직원분들이 열정적으로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직원분들이 얘기하시고 아이디어 나누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이제 비전 공유일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스타트업 쪽이고 또 분야적으로 좀 젊은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직원분들도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비전 공유 부분 있잖아요. 그냥 막연히 비전이라는 게 예를 들어 생각적으로 철학적으로 공유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대표님이 갖고 계신 열정으로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럴 경우에 실제적인 베네핏도 직원들한테 돌아가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저희 멤버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고민하지 마라라는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물론 100% 옳지는 않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보면 뭐 직책이 있잖아요. 자기 위치가 대리들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과장은 보고서만 잘 만들면 돼. 부장은 결제만 잘하면 돼. 그러면 이제 자기 역할에서 그 합정된 소스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룰이 아니고 실제 저희 회사는 직책이 없거든요. 다 매니저고 물론 저는 대표로 있지만 저도 같은 이제 저희 멤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직책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낼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토론을 할 때는 아주 전투적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우리 군대에서 마음이 좀 안 들면 계급장 떼고 한번 붙을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 그대로 회의할 때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끔 논리를 펴야 된다는 게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아이디어가 공유가 되고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그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제품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제품으로 만들어지면 또 멤버들은 또 자기 아이디어에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의 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팔리게 되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돈을 벌게 되면 당연히 베네핏이 돌아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흔히 스탑오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주라든지 이런 이제 룰도 있지만 그것보다 회사가 돈을 버니까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생각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전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와서 재미를 느껴야 돼요. 내가 아이디어를 냈더니 그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고 그게 고객들이 좋아하는구나. 물론 그 밑에는 돈이 엮여 있지만 그걸 느끼기 시작을 하면 멤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같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회사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어떤 가치가 있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했지? 그게 막연하거나 불투명하면 내가 뭘 위해서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결국에는 월급날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떠들고 굉장히 많이 시끄럽고 서로 간에 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회의를 하게 되고 스스로 토론을 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회사 같은 스타트업들이 저희 회사에 놀러 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회사가 좀 다른 모습을 가진 그런 것들이죠. 네, 질문 드렸던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왜 가치 공유만으로는 사실 힘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직업이라는 거는 가치 공유뿐만 아니고 가치 공유만 하는 거는 취미생활인 거죠. 돈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비즈니스 안에서. 근데 그것이 가치라는 걸로 정확하게 사실 융합이 될 때 실제 진짜 시너지가 나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을 느낀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꼭 미국뿐만 아니고 실제로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앱으로도 방송이 되니까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울랄라 랩에서 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그런 말씀이 있죠. 스타트업의 성장의 핵심은
멤버다, 뭐 인재다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한국에서 사실 멤버들을 유능한 멤버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코리아나 뭐 일반 이제 직업 포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멤버들을 이제 모으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이트에서 멤버를 확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몰랐는데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는데 외부에는 또 우리 회사가 굉장히 까다롭다. 채용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력서를 많이 내는데 참 많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뭐 이제 우리 회사에는 외국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저희한테 이력서를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8개월 있다가 또 다시 이력서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됐죠. 합류가 됐죠.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뭐 한 2년 동안 계속 이력서를 제출해가지고 합류한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를 처음에는 뽑지 않으시고 두 번째 지원했을 때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폭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D 기간에는 저희가 R&D 기간에는 기술 R&D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술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글로벌 쪽에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글로벌 마케팅이나 글로벌 현지에 대한 분석력을 가진 멤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계 그 친구가 이제 러시아 쪽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합류를 결과적으로 하게 된 거는 우리 스테이트하고 맞아떨어졌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거는 저희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서류 심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돼요. 면접은 보통 이제 2번에서 3번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 면접까지 보게 되면 이제 뭐 많게는 4번, 5번까지 면접을 봐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면접을 볼 때 뭐 처음에 면접을 볼 때는 같이 이제 미팅을 할 때는 주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능력적인 걸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미팅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기술보다는 얼마나 진취적이냐 아니면 아이디어를 얼마나 내느냐 아니면 이제 뭐 하고 싶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저희 공식적인 질문이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소주 얼마큼 먹느냐 당구는 얼마큼 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로 합류하는 멤버들이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어떤 뭐 다른 기업에 있다가 어떤 일을 했다. 그게 주로 이제 그 자기가 해왔던 경험에 대한 어필을 하는 친구들도 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기준에서는 그 어필보다도 당장에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실력은 한 뭐 1년 정도, 2년 정도 하면 충분히 쌓인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주로 와가지고 얼마나 치고받고 잘 싸울 수 있는지, 우리 멤버들하고 얼마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저희 회사는 다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일을 해요. 이제 오전에 이제 10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1시간 반을 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 6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 법적 기준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보통 45시간을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34시간을 일을 해요. 뭐 다른 스타트업 중에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쪽에서 뭐 35시간 일한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거죠. 야근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마이너스 요점이에요. 뭐 나중에 평가를 한다든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때 그 야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말에 그리고 빨간 날이라 그러죠. 휴일 날 회사 출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안 좋게 야단을 맞아요. 근데 이제 근무 시간에 3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사이에서 얼마큼 이제 같이 융합을 하고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이 그런 위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게 제가 많이 평가할 때 아니면 같이 합류할 때 꼭
와주십사 하는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제품을 물론 같이 일을 할 때는 같이 해야 되죠. 같이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제품 또는 서비스로 꼭 만들겠다는 열정, 의지가 굉장히 강한 친구는 저희 멤버로 합류하는 데는 언제든지 환영을 하죠.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렵지는 않아요. 네. 네, 지금 인재 채용 얘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죠.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그 사람 뽑는 과정을 사실 연애의 얘기를 되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연애할 때 물론 스펙 보잖아요. 뭐 하고 있고, 뭐 연봉이 얼마고 이런 거 보는데 사실 헤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이제 성격 차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어쩌면은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길거든요. 하루 종일 같이 봐야 되고요.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사실은 싸울 일도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적인 요인으로 기분이 나쁜 날도 있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성격이 맞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소주 얼마나 먹어, 뭐 당구 이런 거 취미생활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맞아야 사실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사실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라이프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도 사람을 뽑을 때 한 번도 스펙만 보고 뽑아본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로펌이다 보니까 인턴을 많이 받거든요. 여름이나 겨울에. 그러면 그럴 때 보통 받아서 같이 생활을 해보고 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 이렇게 일을 해결하네. 이런 걸 좀 봐보고 아 이런 정도의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 어느 정도 같이 공간을 공유하잖아요. 사실은 공간이 크지도 않잖아요. 이게 집보다도 어쩌면 작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요. 밥도 어쩔 경우에 2번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 사이에는 사실은 성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로펌에 지원을 할 때도 내가 이런 정도의 변호사야. 뭐 내가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어. 사실 그런 생각할 때 오히려 저런 생각도 해요. 그 정도 스펙이면 뭐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또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해요. 솔직히는.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났어. 그럼 딴 데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저희 러펌이 왜 좋은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열정을 보여주면은 아 그래 그런 부분이 조금 상쇄가 되고요. 또 성격적인 부분은 좀 밥도 먹어보고 이러다 보면은 아 그래 이런 사람이랑은 그래 하루 종일 좀 같이 있어봐도 되겠다. 연애라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간단해요. 이거 사람 뽑는 과정을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 실제 그 면접이라는 표현이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식사 미팅도 있어요. 식사 면접도 있거든요. 식사 면접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저는 운동을 잘 못하는데. 왜 운동을 좋아하냐면 저희 멤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운동.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침에 좀 일찍 와서 테니스를 치는 친구도 있고요. 또 같이 자전거 사이클 주말 동안 같이 사이클 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격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혼자서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니까, 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멤버들이 중요하죠. 네, 정말 멋진 컴퍼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랄라에 오늘 너무 잘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블루오션 청취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쁜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날씨가 정말 좋아요. 벚꽃 때문에 이런 날 제가 또 대표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하게 된 것도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울랄라 랩이 아까 뭐 프렌치 얘기도 해주셨지만 정말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또 미국에서도 금방 뵀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하반기 되면 미국 쪽에도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논의하고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저희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러브콜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중남미 쪽도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북미 쪽은 좀 남부 쪽 지역들을 좀 찾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파트너들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곧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시간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에는 스마트 산업 솔루션의 모든 것을 담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오토메이션 월드 2018을 들렸었고요. 그 다음에 전시 현장 인터뷰, 그리고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중소기업인 울랄라 랩을 찾아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또 우리 강학주 대표님의 스토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주 어떠셨나요? 이번 주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많은 내용 준비해서요,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블루오션의 장준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잉그루드 병원 한인 건강센터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된 잉그루드 병원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